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덮인 겨울 풍경. 그런데 겨울에 내리는 눈의 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지금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두 번째가 겨울 강수량은 줄어들고 있고 여름 강수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결과함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겨울의 강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겨울 하면 자연스레 눈을 떠올리지만 해마다 강설량이 줄면서 눈은 귀한 존재가 됐다. 줄어든 눈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겨울의 진객 눈, 그 존재의 가치를 알아보자. 매서운 겨울 찬바람이 이어지는 1월. 전국 곳곳의 습지에는 해마다 먼 길을 찾아오는 겨울 철새들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늦가을에 찾아온 철새들은 마지막 계절인 겨울의 첫 손님이자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생태 신호다. 물 위를 유유자적 헤엄치며 휴식을 취하는 철새들. 우리가 겨울에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풍경 중 하나다. 도심에도 겨울의 풍경은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 북적이는 인파와 화려하게 거리를 밝히는 조명들. 연말연시를 맞아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고 겨울철 먹거리에 거리엔 활기가 넘쳐난다. 무엇보다 겨울하면 세상을 하얗게 만드는 눈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24일,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렸다. 이날 내린 첫눈 적설량은 서울 기준 8.8cm. 갑작스러운 폭설에 도로가 통제되거나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눈은 겨울의 상징이자 우리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을까? 성남의 한 도로. 오늘은 겨울맞이 제설 대책 작업이 진행되는 날이다. 각 지자체가 겨울 준비의 첫 번째로 제설을 꼽는 만큼 제설 대책 작업은 겨울철 필수가 됐다. 이곳 대로변엔 영하의 기온에서 눈을 녹이거나 빙판 안전 조치를 위한 제설함 설치가 진행됐다. 제설함 설치와 함께 제설제를 채워놓는 일은 제설 대책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이 제설함을 설치하는 곳에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음지나 오르막길 같이 제설제가 필요로 하는 곳들을 위주로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편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계속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많이들 인식하는 곳을 위주로 설치하게 됩니다. 경사진 도로는 보행자들이 걷기에 미끄럽거나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에 경사진 도로마다 제설함을 설치해 인근 주민부터 도로를 걷는 누구나 제설함을 사용 가능토록 한다. 선생님, 오늘은 오르막길 위주로 할 건데요. 일단은 대로에는 했고 안쪽에 골목길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설치하러 가시겠어요? 그렇죠. 네. 제설함 설치 작업을 마친 뒤 구청 직원들은 서둘러 다음 장소로 향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도착한 두 번째 장소는 사람들 통행이 많은 한 골목길. 골목길의 경우 도로가 좁아 눈이 많이 내려도 제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 곳곳에는 대로변에 비해 더 많은 제설함이 설치돼 있다. 한 개만 더. 지금 여기 제설함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제설함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kg짜리로 포장된 친환경 제설제 15포와 그리고 5kg으로 포장된 모래 10포가 들어 있습니다. 제설제로는 눈을 녹일 수가 있고요. 모래로는 이제 빙판으로 얼었을 때에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폭설이 한번 왔을 때 이 제설함 한 통을 다 쓰나요? 네, 보통은 다 쓰는 편입니다. 골목골목마다 결빙 취약 지점엔 제설함이 설치돼 있다. 누구든 알아보기 쉽게 노란 통으로 만들어진 제설함은 현재 성남시 수정구 내에만 약 500개가 비치돼 있다. 제설함은 필요시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구청에선 주기적으로 제설함을 확인해 제설제가 떨어지면 바로 채워놓는다. 구청 인력만으론 제설 작업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제설 작업에 함께 동참하길 바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폭설 시에는 관공서에서만의 인력으로는 제설 작업을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분들은 제설함을 잘 모르시는데 이제 오늘 보신 것처럼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니까 제설 작업에 많이들 동참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제설 대책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폭설을 대비해 여러 대의 제설차도 대기 중인데 제설차는 눈 예고가 있다면 바로 비상 대기에 들어가는 만큼 일찍이 점검을 마쳤다. 보통은 이런 점검은 언제쯤 하시나요? 자, 한 11월경에 이제 눈이 오기 전에 저희가 11월 15일경부터 이제 설해 대책 기간이 시작돼서 그때 그 전에 11월 초에 사전 점검을 싹 다 해놓는 상황이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 그렇기에 제설차의 경우 지난 11월 15일 이전에 사전 점검을 모두 마치고 대기 중인 상태다. 제설 대책 기간이 4개월이나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엔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오는 폭설이 있었다. 지난해 3월 대구의 폭설이 대표적인데 당시 폭설로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거나 도시철도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1, 2월에 내리던 폭설이 이제는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 제설 대책 기간도 늘어난 것이다. 폭설의 피해는 지난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 사례가 늘었다. 제작진은 몇 년 전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다는 강릉의 한 파프리카 농장을 찾았다. 온실 안에는 겨울이란 계절이 믿기지 않을 만큼 파프리카가 자라고 있었다. 기후에 좌우되지 않는 온실 재배이기 때문에 이곳에선 파프리카의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곳 온실이 어떻게 폭설에 피해를 입었던 것일까? 지금 이 온실은 언제 지어진 건가요?
이 온실은 2007년도에 지었었는데 2011년도에 폭설 피해 강릉 폭설이 한번 와서 이제 완전 다 이제 붕괴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지은 거죠. 2011년 2월 강릉 등 동해안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설로 이곳 파프리카 온실을 비롯 대부분의 비닐 온실이 눈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됐다. 당시 강릉은 1m가 넘는 폭설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 2011년 폭설 당시에 예보도 있고 했을 텐데 뭐 대비나 조치를 뭐 안 하셨던 건가요? 뭐 대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눈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일기예보 상에 할 때는. 근데 그게 뭐 나중에 가서 조치도 하기는 했지만은 뭐 녹인다고 했지만은 그 나중에 일기예보 바뀌었을 때는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뭐 가온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눈 상태가 아닌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유일하게 한눈가 빼고는 이 연동 하우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강릉시에서. 유례없는 폭설에 온실이 붕괴되자 이호금 농부는 기존보다 더 높은 강도로 온실을 설계했다. 또 언제 폭설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는 이제 기계 밴딩이라 해갖고 이제 이게 지금 저 파이프가 예전에는 이제 뭐 35 뭐 이런 그 얇은 게 아니고 너무 사람 힘으로 휘울 수 없는 정도의 강도의 이제 파이프라서 다 공장에서 기계로 이제 원형 밴딩을 짠 거예요. 짜갖고 바로 와갖고 이제 아치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눈이 이제 누르는 힘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제작해갖고 이제 다시 설계를 해서 보내서 조립을 여기서 한 거고 망가지거나 이럴 거는 크게 없죠. 과거에도 웬만한 눈에는 자신 있는 설계였지만 며칠에 걸친 폭설은 버티지 못했다. 눈에 취약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후 온실을 다시 건축하면서 지붕을 아치형으로 만들어 눈이 누르는 힘을 분산시켰다. 또한 골조 자체를 견고하게 만들고 기둥도 이전보다 더 촘촘하게 세웠다. 그리고 나서 가뭄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아지고 그때 뭐라서 한꺼번에 온 거는 붕괴 당시 모든 것이 망가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중앙에 세워진 판넬뿐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럼 이거는 뭐 제외하더라도 네. 피해액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피해액은 엄청 났죠. 지금 온실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1000평 하나 짓는 게 모든 견적이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요. 1000평에 2억 5천 정도 견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네 개가 다 무너졌나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2개였어요. 2개 다 무너져서 뭐 대충 해도 한 5, 6억 이상이 이제 손해가 난 거죠. 일단 다 지금 건질 수 있는 자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파프리카를 지금 현재 어제 수확을 하고 지금 이제 내부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얼지 않도록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 많네요. 온실은 외부와 차단이 돼 있지만 완벽하게 격리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온실 재배지만 파프리카 역시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 폭염으로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한파로 보온의 기능이 떨어지면 100% 온실 제어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파프리카 수확량에 영향을 끼친다. 그럼 이거 농장을 경영하시면서 좀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2018년도 여름에 너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온이 왔고 이제 2011년도 이제 폭설도 있지만은 지금 이 기후라는 게 어떻게 감을 잡거나 예측 자체가 안 돼요. 그냥 기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제일 그게 어렵죠. 일단은. 기후 변화가 시작되면서 폭설을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 됐다. 농장주들 역시 알 수 없는 기후 변화에 그저 속만 타들어갈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 변화 속에서 폭설이 쏟아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네, 지구 온난화로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졌고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졌다는 의미는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다는 의미거든요. 수증기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구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구름으로 인해서 여름철엔 폭우, 겨울철엔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거는 어떤 그 매년 반드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이 되면 겨울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된다. 실제로 겨울 강설량을 조사해보니 놀라운 결과를 맞이했다. 전국 45개 지점 신적설량을 확인해보면 1980년 신적설량 총합은 약 3091.2cm였다. 이후 2000년에는 3분의 1 이상 적어진 908.9cm를, 2017년엔 현저히 낮은 234.7cm의 신적설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겨울 가뭄을 실감케 하는 결과였다. 여름철엔 비, 겨울철엔 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러한 그런 액체,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상에서는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겁니다. 1년 12달 중 대부분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려서 수자원을 확보하지만, 겨울철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원래 건조한 계절인데 더 그런 큰 가뭄 피해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년 줄어드는 강설량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겨울 스포츠에 꽂힌 스키장. 사방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스키장엔 사람들이 북적인다. 정설된 눈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형형색색의 스키와 보드들. 사람들은 설원 위를 가로지르며 가슴 시원한 겨울을 즐긴다. 스키와 보드에 입문하는 초보자들도 눈 위에 서 있는 그 자체로 설렘 가득한 모습이다. 온 가족이 스키장을 찾아 레포츠를 즐기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추워도 눈이 좋아요. 그런데 스키장 산을 뒤덮은 하얀 눈은 대부분 제설기가 만든 인공눈이다. 자연눈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가운 물을 슬로프에 분사해 인공눈을 만드는 제설 작업은 스키장 운영에 필수적이다. 제설기들은 보통 언제쯤 가동을 하는 건가요? 언제? 밤낮 가리지 않고 영하의 기온이면 언제든지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이 내릴 때는 가동을 안 하겠네요? 예. 습도가 높아서 제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공눈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뿌려요, 1년에? 연평균 약 70만 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도 좀 상당하겠어요? 예, 비용을 연간 약 한 10억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포근하고 습도가 높으면 작업 조건과 맞지 않아 제설기 가동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스키장은 빠르게 인공눈을 만드는 제설 작업을 시작한다. 인공눈으로 슬로프 전체를 모두 덮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제설 작업을 진행한다. 자연 눈이 쌓여 인공눈과 섞이면 좋지만 눈 소식이 과거에 비해 적어지면서 스키장 대부분이 제설기의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 이게 인공눈이랑 자연눈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공눈은 자연눈에 비해서 딱딱하기 때문에 스피드를 즐기는 데 유리하고 자연눈은 넘어졌을 때 비교적 폭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공눈만 있는 것보다 뭐 자연눈만 있는 것보다 이런 어느 정도가 서로 좀 조화가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인공눈과 함께 자연눈이 적당히 내려준다면 스키장 설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키장 외에도 눈은 겨울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제작진은 겨울 작물인 마늘을 재배하는 안성의 한 농가를 찾았다. 이곳 마늘밭을 살펴보니 겉에는 얇은 부직포가 씌워져 있고 부직포 안쪽으로 초록색 잎들이 눈에 띄었다. 한 곳만이 아닌 밭 전체가 부직포로 덮인 이유는 무엇일까? 5년째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김재홍 농부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여기는 1600평 마늘밭이고요. 품종은 대서 마늘을 사용하고 있고 9월 중순에 심어서 6월 초에 수확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늘은 추위에 강한 겨울 작물이다. 그럼에도 김재홍 농부는 밭을 모두 부직포로 덮어놨다. 그럼 지금 이거 깔아놓으신 부직포는 언제 하신 건가요? 이건 12월 1일 날 작업을 했고요. 첫눈이 오기 전에 밭이 질기 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 1000평이 모두 동해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었어요. 그걸 이제 보고 느껴서 올해는 다 피복하게 되었죠. 여기 지금 안에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부직포를 들어 올리니 싱싱함이 느껴지는 초록빛의 마늘잎이 제작진의 눈에 들어왔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겨울인데도 마늘이 이게 초록초록해요. 네, 이게 부직포를 피복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위가 안 와서 아직까지는 뭐 동사하지 않았어요. 9월 중순에 파종하는 마늘은 추운 겨울을 거쳐야만 알이 굵고 맛있어진다. 하지만 급격한 한파와 비로 땅이 얼게 되자 마늘이 동해를 입고 상품 가치가 없어졌다. 이에 김재홍 농부는 부직포라는 대안책을 선택했다. 지금은 이렇게 부직포를 사용을 하셨는데 과거에 농사 지을 때는 어땠다고 하셨어요? 과거에는 거의 눈에 의존하는 농법으로 눈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불처럼 마늘을 덮어주게 돼서 보온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대비를 하는 거죠, 피복으로. 다른 무엇보다 부직포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부직포는 재사용이 가능하며 비나 눈이 오면 부직포가 온전히 흡수해 땅으로 전달한다. 한파에 부직포가 얼어도 땅은 얼지 않아 동해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작물을 마늘을 키우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동해를 입게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피복을 하지 않았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서 위에 따뜻한 그런 게 보온재 역할이 없으니까 마늘이 다 동해를 입게 되었어요. 고사해버렸어요. 근데 눈이 어떤 식으로 마늘한테 이렇게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 눈이 내게 되면은 위에 이불처럼 한 겹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3월 달에 이과 주기가 자라는 시기인데 가장 많이 영양분이 필요한 시기에 그 공중 질소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천연 비료 역할을 하시고 있어요. 그때 수분도 공급하고. 과거에는 눈이 보온재 역할을 해주며 마늘 농사를 도왔다. 하지만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도 대비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적당한 눈이 내리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게 됐다. 마늘 농사를 짓는 대부분이 보온재를 선택하는 이유이자 겨울 농사의 현실이기도 하다. 다른 겨울 작물은 겨울을 어떻게 버텨내고 있을까? 제작진은 봉화의 한 보리 농가를 찾아갔다. 지금 여기가 작물이 어떤 작물이죠? 여긴 겉보리요, 겉보리. 겉보리. 예. 그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그 겉보리요. 그럼 여기가 지금 다 보리밭인 거예요? 예.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만여 평 정도 됩니다. 이곳 만여 평의 보리밭에는
파릇파릇한 보리싹들이 밭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보리싹은 약 5cm 정도 자란 상태였다. 보리 역시 다른 겨울 작물처럼 혹한의 추운 겨울을 보낸 후 수확이 가능하다. 언제 파종하시고 언제 수확을 하시나요? 예, 여기 파종은 봉화 지역은 백로 무렵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춥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동 전에 싹이 다 올라와야 되고, 수확은 남쪽 지역 같은 경우 6월 초면 되는데 여기는 6월 중순 정도 넘어서야 보리가 완전히 익어요.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 초여름에 수확한다. 그런데 이곳 보리는 파종이 며칠 늦은 데다 파종 직후 가뭄이 찾아와 자라는 속도가 더딘 편이라고 한다. 과연 보리는 어떠한지 가까이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가시죠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이렇게 막 밟고 가도 돼요? 예, 보리는 괜찮아요. 밀보리는 뭐 적당히 밟아줘도 되고. 오. 예. 이렇게 막 이게 밟아도 돼요? 이거 예, 괜찮습니다. 파릇파릇하네요. 근데 예, 아직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조금 늦었다는 이유가 지금 보리싹이 한 요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예, 다 못 올라온 거예요. 조금. 얘들이 땅 속으로 한 20cm 정도는 내려가요, 뿌리가. 그래서 밑에 얼지 않은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일부 먹어가면서 겨울 동안 버티는 거예요. 예. 땅 속의 수분을 받으며 겨울 내내 파릇파릇한 모습을 유지하는 보리. 보리싹마다 맺혀있는 서리가 보리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보리 역시 강한 한파나 겨울 가뭄에는 버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 이게 보리 농사 하시면서 예, 좀 예. 특별히 관리하거나 뭐 어려운 점 있으세요? 뭐 그런 거는 없는데 그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리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쌀보리 반, 겉보리 반을 했었는데 특히 겉보리는 좀 추워서 많이 얼어 죽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늘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버리면은 소출도 떨어지고 많이 죽고 또 너무 가물어도 거둘 게 없어지고 그래서 하늘에 달려 있죠. 사람은 그저 신화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뭐. 과거 옛 어른들도 보리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다 말했다. 특히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속담이 존재하듯 보리 농사는 눈이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풍년 혹은 흉년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뭐 눈이나 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건가요? 가물면 안 되니까 모든 작물이든지 그래서 적당히 눈이 땅이 너무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 눈이 와주고 또 눈이 적당히 덮여 있으면은 이불 역할을 해서 보온 역할도 해주고 눈이 오는 게 좋죠. 근데 요즘은 겨울 가뭄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한 4, 5년 정도는. 예, 그래서 소출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비보다는 눈이 오는 게 좋죠, 겨울에는. 예. 왜, 우선 보온 역할 때문에 눈이 오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눈이 오고 나면 날도 좀 포근해지고 또 이렇게 밤 같으면 눈이 덮여 있으면은 이불 같은 역할도 해주고 근데 비가 오면은 바로 추워져요, 대부분 날씨가. 그래서 물 부어놓고 꽁꽁 얼리는 것보다가 눈이 와서 서서히 녹아가면서 이렇게 땅이 눈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무래도 작물에 더 좋죠. 해를 받고 눈을 먹으며 자라는 보리. 보리 농사의 성패가 하늘에 달린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듯 다양한 곳에서 눈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첫눈부터 폭설로 시작됐던 이번 겨울은 어떨까? 기후를 100%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올겨울 역시 수차례의 폭설 가능성을 예상했다.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북쪽에서 보통 겨울처럼 찬 공기가 확장해 내려올 텐데 지금 동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소위 말하는
엘니뇨 현상이 시작되는 겨울이거든요. 자, 이렇게 엘니뇨 현상이 있을 때 이 서태평양,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동쪽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 우리 이 서쪽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쪽에서 한파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찬 공기가 내려올 때 남쪽에서 확장하는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겨울이기도 합니다. 스키장과 농가 외에도 눈을 기다리는 곳은 여전히 존재한다. 추운 겨울이 대목이라는 용대리 역시 겨울철 눈을 기다리는 곳이다. 용대리는 국내 황태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대표적 황태마을이다. 명태를 잡아 추운 겨울날 바닷바람을 쐬고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서서히 건조되면 황태가 만들어진다. 황태마을엔 40여 가구가 황태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2,500만 마리의 황태가 생산된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황태가 걸려있진 않네요. 명태 거는 시기는 크리스마스 그 전후에서 12월 25일경 한파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걸리기 시작하죠. 제작진이 황태마을을 찾았을 때 덕장은 아직 비어 있었다. 겨울 작물 농사와 달리 명태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후 덕장에 걸리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명태를 덕장에 걸어놓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12월 25일을 전후해서 이듬해 3월 말일경까지 덕장에 걸려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시기에 덕장에다 이렇게 황태를 말리는 이유가 있나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명태가 그 수축되면서 건조가 돼야지 상품이 우수한 상품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대리 황태 덕장은 전통 방식 그대로 소나무를 이용해 설치됐다. 예전엔 상하 3칸으로 설치했지만 통풍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2칸이 기본이다. 명태가 덕장에 걸리면 밤새 얼었다가 해가 비치는 오전에 녹았다가 찬바람에 다시 마르는 과정을 수십 번 되풀이한다. 사실상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인 셈이다. 그러면 황태가 좋아하는 겨울 기후는 어떤 건가요? 낮에는 영상 기온으로 이제 약간 녹았다가 밤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꽉 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씨가 한 달 동안 얼었다 녹았다 지속돼야지만 품질 좋은 황태가 생산이 되죠. 그리고 또 봄에 나가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건조되는 시간에 눈이 자주 와서 갑자기 건조되는 것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자주 와야 됩니다. 눈도. 그럼 눈이 막 폭설로 한 번에 오는 거랑 자주 오는 거랑 했을 때 자주 오는 게 더 좋겠어요? 자주 오는 게 좋죠. 네, 가시죠.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걸려요? 2마리씩 이제 이렇게 끈에다 끼워서 요 고랑에다 이렇게 걸게 됩니다. 상하덕으로 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내장을 빼낸 명태를 2마리씩 묶어 고랑대에 건다. 이때 명태들은 모두 입이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 놓는다. 눈이 내릴 때 명태 입속으로 눈이 들어가면 몸통에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수분이 공급된 명태는 속살이 포송포송해지며 상품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다면 다 말려진 황태는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황태 작업장으로 찾아가 직접 상품이 된 황태를 확인해 봤다. 겨울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노란 속살을 띠게 된 황태. 잘 말린 황태는
속살이 솜같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띠게 된다. 기후가 좋았을 때랑 좋지 않았을 때랑 맛의 차이가 있나요? 많죠, 차이가. 요 날씨가 이제 온화해서 한 달 동안을 이제 꽝꽝 얼어가지고 건조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가 짧았을 때는 안에 딱딱한 살이 배겨요. 그럼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있는 시간이 길게 되면 속살이 푸석푸석해요. 영하의 날씨, 따뜻하고 적당한 바람, 때때로 내리는 눈까지 최상품의 황태를 만드는 조건들이다. 그런데 나날이 이런 조건들을 맞추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변화무쌍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어느 정도 하셨고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 황태 널기의 기후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한 15년 일을 했고요. 예년엔 우리 어릴 때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엄청나게 추웠고 눈도 많이 왔고 봄에 나가서도 바람도 엄청 강하게 불었는데, 이제는 눈도 많이 안 오고 날씨도 온화하고 그다음에 봄에 나가서 바람도 자주 안 붑니다. 예전 기온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면 뭐 만약에 눈이 막 엄청 안 오거나 아무튼 기후가 좀 변화가 됐을 때 눈이 막 너무 안 오면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황태를 좀 관리하세요? 그래서 아마 한 15년 전서부터 이제 명태 거는 방법을 이제 변화시켜서 바꿔서 옛날에 여기서 활복을 해가지고 시쳐서 생명태를 이제 걸었는데,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일기가 불순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는 명태가 생산이 됐었는데, 이제 사전 작업이라 그래서 미리 활복을 해서 꽁꽁 얼려서 걸기 때문에 그런 기후 변화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해지자 덕장에선 냉동시킨 명태를 걸어놓고 있다. 꽁꽁 언 명태가 덕장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명태는 녹고 말리고 다시 얼리는 수십 차례의 과정이 반복돼야 한다. 여전히 날씨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띠는 것이다. 매년 마지막 계절로 우리를 찾아오는 겨울. 겨울철 눈은 그 존재만으로 많은 가치와 역할을 담고 있다. 눈이 우리에게 주는 낭만을 넘어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 우리에게 겨울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셈이다. 겨울철이 되면 가을, 겨울, 봄 동안은 이제 건조한 계절,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계절인데,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해서 가끔 눈이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건조한 그 상태를 해소해주는 아주 그 유용한 역할을 하거든요. 또 눈이 내리지 않는 그 위도 30도 이남의 그 어떤 아열대, 열대 지방보다는 중위도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 눈으로 인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휘몰아치는 눈발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다. 황량하게 메마른 겨울 풍경은 사라지고 고운 솜털 이불을 덮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눈은 겨울의 상징이다. 그런데 항상 당연하게 유지될 줄 알았던 이 상징이 변화의 끝에 다다랐다. 우리에게 눈은 정서적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겨울철 눈을 맞이할 때 눈이 주는 가치, 그 영향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